만약 내일 아침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경보가 울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 질문은 202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외교관들이 서로 눈을 피하며 던졌던 문장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의 냄새는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중국의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할 때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대만 근해를 통과할 때마다 지도 위의 선 하나가 현실의 불씨로 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경제지수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뉴스 속 영공침범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다. 평화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얇은 유리처럼 언제든 금이 갈 수 있는 불안한 균형이었다. 이 불안의 중심에는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아시아는 과연 다시 총구를 맞댈 것인가? 20세기 초 제국의 탐욕이 불러온 중일전쟁은 지역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일본의 산업력과 중국의 인구력,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다시 한번 복잡한 삼각형을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총과 칼의 문제가 아니었다. 데이터, 에너지, 해상로, 반도체 같은 새로운 전략 자산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였다. 한중일 세 나라는 모두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오판이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일본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늘리며 자위의 범위 확대를 선언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순환 배치하며 해양 패권을 강화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기술동맹과 안보동맹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미국의 존재는 여전히 절대적이었지만 워싱턴의 관심은 점점 유럽과 중동으로 분산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평화는 더 이상 보장된 질서가 아닌 자력으로 유지해야 하는 체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한 군사력의 균형이 아니었다. 국민의 감정, 언론의 프레임, 경제의 상호 의존이 모두 얽혀 있었다. 중국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일본에서는 자립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정치 담론은 안보 불안과 경제 안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했다. 마치 세 나라 모두 자신이 피해자이자 주체라는 모순된 위치에 서 있는 듯했다. 냉전이 끝난 지 오래지만 냉전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단지 군사적 계산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기억의 전쟁이기도 했다. 일본의 교과서 논쟁, 중국의 항일 기념관, 한국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외교 언어 속에 계속 살아있었다. 외교관들이 웃으며 악수를 나눌 때조차 그들의 시선 뒤에는 오랜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일전쟁의 회피라는 단어는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 숙제를 미루는 결정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결정의 무게였다. 어느 나라든 전쟁을 피하는 것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중국 역시 경제적 피로를 이유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 체면을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해상과 경제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경쟁을 지속했다. 이때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수송선이었다. 전통적인 군사 충돌 대신 해상 물류와 에너지 운반로의 확보가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전략적 전환이 아니라 전쟁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탄환 대신 원유, 군함 대신 컨테이너선이 움직이는 전쟁, 무력 대신 경제 제재와 공급망 통제가 사용되는 전쟁. 동아시아는 지금 그 전환점에 서 있었다. 현대의 전쟁은 총성보다 결정에서 시작된다. 싸우지 않기로 한 결정, 싸우는 방식의 전환, 혹은 싸움을 지연시키는 타협. 이 세 가지 선택이 바로 현재 동아시아가 짊어진 짐이었다. 그것은 단지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했다.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은 전쟁이 아닌 전쟁의 가능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평화를 믿지만 동시에 준비한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함대 운영 시뮬레이션을 강화했고, 중국은 민간 선박을 예비 함대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국제해양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협력을 논의했다.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모두가 전쟁을 대비하는 역설적인 현실이었다. 이 불안한 균형의 중심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다. 바로 바다다. 바다는 과거 제국의 야망이 부서진 장소이자 지금은 생존의 길이 되었다. 그 위를 떠다니는 수송선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의 혈관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전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벌어질 다음 장면은 아마도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다시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평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가나 장성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 모든 세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질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의 시선은 땅에서 바다로 향했다. 육지의 전선은 너무 좁고 하늘의 공간은 너무 예민했다. 그러나 바다는 달랐다. 광활하고 유연하며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이었다. 그들은 총 대신 함대를, 포탄 대신 연료와 식량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송선의 행렬이 시대의 새로운 풍경으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전환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전쟁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선택이었다. 21세기의 해상은 더 이상 무역만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에너지, 기술의 흐름이 교차하는 신경망이었다. 중국의 항만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일본의 나가사키 근해를 지나고 한국의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며 중동으로 향할 때 지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바다는 평화의 길이면서 동시에 침묵 속의 전쟁터였다. 레이더가 감시하는 물결 위에서 각국의 해군과 민간 선박이 얇은 경계선을 두고 서로를 주시했다. 중국은 1대1로의 해상 버전을 강화하며 해양 세력권을 확장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물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항만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민간 기업을 통한 물류 통제, 그리고 위성 감시를 통한 실시간 추적은 이미 전략의 일환이었다. 반면 일본은 오랜 해상 기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OIP 구상을 내세웠다. 이 구상은 중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제적 명분을 쌓는 외교적 도구였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자유항로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의 수송선 대부분이 중국 해역과 일본 항로를 오가고 있었기에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도 물류체계 정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은 호위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싸움 대신 보호, 공격 대신 유지. 해상 보급선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군사 보조 행위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다. 서울의 한 전략연구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1세기의 전쟁은 연료를 잇는 자가 패배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국제 분쟁의 대부분은 자원과 수송로의 문제였다. 동아시아의 수송선들은 이제 총알보다 비싼 짐을 싣고 있었다. 원유, 반도체, 희토류, 식량, 그 모든 것이 경제의 혈류였다. 그 어느 하나라도 끊기면 국가의 심장은 멈춘다. 그러므로 호위함과 수송선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은 현대판 동맹의 행렬이자 평화의 전선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평화롭지 않았다. 인공위성은 매일 수십 건의 미확인 선박 접근을 기록했고 전자전 장비는 수시로 통신을 교란시켰다. 민간 선박의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 전 세계의 보험 시장과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 전통적인 포성이 울리지 않아도 이미 전쟁은 경제를 통해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포화라 불렀다. 총성이 없는 전쟁, 그러나 결코 덜 위험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이 공식적으로는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정부는 서로의 수송선을 호위하면서도 동시에 감시했다. 공동훈련의 명분 아래 각자의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분석했다. 협력이란 이름의 경쟁, 연대 속의 불신, 바다는 국가 간의 진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자율 해상 시스템이었다.
인공지능이 항로를 설계하고 무인 잠수함이 해저를 순찰하며 드론이 상공을 감시했다. 인류의 기술은 전쟁을 막기 위해 진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 전투기가 아닌 드론, 지휘관이 아닌 알고리즘, 총 대신 데이터가 명령을 내리는 시대. 동아시아의 바다는 점점 인간의 감정보다는 계산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었다. 중국의 한 전략가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총을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고 있다. 이 발언은 냉정하지만 사실이었다. 전쟁은 승리보다 생존을 위한 계산의 결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일본의 외교관 한 명은 그 말에 이렇게 답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고대의 지혜지만 지금은 싸우지 않고도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시대다. 이 대화는 오늘날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은유일지도 모른다. 수송선의 행렬은 그렇게 묵묵히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 위에는 세계의 공급망이, 그 밑에는 각국의 불안이 실려 있었다. 태평양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맑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바다는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그 자유의 바람은 이제 감시와 불신의 바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은 계속 움직였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세계의 심장이 멎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 총을 든 병사보다 방향을 잃은 수송선이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미루고 항론을 재편하고 새로운 동맹을 설계했다. 그것이 그들의 전쟁이었다. 침묵의 전쟁, 계산의 전쟁, 그리고 피하지 못한 책임의 전쟁. 그리고 그 모든 행렬의 끝에는 여전히 북과 남이 있었다. 한반도라는 좁은 지형 위에서 두 체제는 서로 다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쪽은 자유무역의 파도를, 북쪽은 봉쇄의 파도를. 그러나 두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장의 역사가 조용히 열린다. 한반도는 언제나 전선의 교차점이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전쟁은 늘 이 땅의 공기 속에 존재했다. 동아시아의 다다가 수송선으로 가득 차던 그 시기, 서울과 평양은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남쪽은 국제협력과 해상 안보망의 강화를 선택했고, 북쪽은 자립적 방위와 미사일 실험을 강화했다. 겉보기엔 정반대의 방향이지만 두 선택 모두 생존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됐다. 남과 북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두려움, 고립과 붕괴를 느끼고 있었다. 남북의 긴장은 단지 군사적 대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와 생존 방식의 경쟁이었다. 남한은 세계 경제망 속에서 생존하려 했고, 북한은 독립적 군사력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체제 모두 외부의 시선과 지원에 의존했다. 서울은 워싱턴과 도쿄를 바라보았고, 평양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의식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고, 그 사이의 틈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선이었다. 북한의 경제는 제재로 인해 마비 상태였지만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했다. 특히 위성 발사와 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단순한 군사 시위가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는 외교 수단이었다. 평양의 지도부는 강대국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존 전략임을 알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경제 규모와 기술력에서 세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만큼 국제적 책임과 압박도 커졌다.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는 전선이었다. 남북은 서로 공격 의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동맹의 확장과 무력 시위가 맞물리며 긴장이 자동적으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자위대를 확장하면 한국의 군비가 반응했고, 한국이 새로운 반공체계를 도입하면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했다. 중국은 이 모든 움직임을 미국의 포위 전략으로 해석했고, 러시아는 균형의 붕괴라며 반발했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는 더 이상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냉전 이후의 동아시아 구조를 다시 봐야 한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 시기 한국은 민주화와 개방을 선택했고, 북한은 폐쇄와 자립을 고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세계는 다시 다극화로 회귀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복귀,
그리고 미국의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균형 없는 균형이 형성되었다. 한반도는 그 균형의 틈새에 놓인 섬과 같았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청와대와 평양의 노동당 본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단어를 공유했다. 안보, 존엄, 자주, 그리고 미래. 문제는 그 단어의 의미였다. 남한에서 자주는 국제협력 속의 주권을 뜻했지만 북한에서 자주는 고립 속의 생존을 의미했다. 같은 말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가리켰다. 이런 언어의 차이는 단순한 수사적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불가능성을 상징했다. 국제사회는 남북의 변화를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해석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로 보았고 중국은 완충지대로 간주했다. 일본은 자국 방위의 경계선으로 여겼으며 러시아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했다. 이처럼 네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 한반도가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남북의 긴장은 때로는 그들 자신보다 외부의 결정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남북 모두 알고 있었다. 실제로 총을 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그렇기에 전쟁은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다. 전쟁의 그림자는 협상과 선전, 제재와 대화 속에 섞여 있었다. 남쪽의 기업인들은 통일보다 환율을 걱정했고 북쪽의 군인들은 명령보다 식량을 걱정했다. 그렇게 일상은 전쟁보다 강했다. 하지만 그 일상 위에는 언제나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노년 세대는 여전히 민족을 말했지만 현실의 피로감이 짙었다. 정치권은 안보 논쟁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했고 언론은 위기와 공포를 반복적으로 생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의 구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의 사회도 중국의 사회도 모두 같은 피로 속에 있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가 짊어진 시대적 짐이었다. 한반도 상공에는 여전히 미군 정찰기가 돌고 있었고 평양 상공에서는 새벽마다 미사일 발사 훈련이 감지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졌다. 위기와 일상이 공존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선이었다. 전선이란 더 이상 총성이 울리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이 일상으로 침투한 곳이었다. 이 전선의 가장 큰 비극은 아무도 그것이 전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발음된다. 누군가의 평화는 누군가의 억제이며 누군가의 안정은 누군가의 위협이다. 그렇게 이 땅은 여전히 긴장 속에 숨쉬고 있었다. 결국 남과 북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상대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정당화했다. 그 사이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뉴스의 그래프 속에서 미사일 궤적이 그려질 때 사람들은 냉장고 불빛 아래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아시아의 현실이었다. 보이지만 존재하는 전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전쟁. 역사는 언제나 결정의 순간에 의해 방향을 바꿨다.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다시 그 문턱 앞에 서 있었다. 전쟁을 피한 자들이 선택한 바다. 보이지 않는 전선의 그림자를 지나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로를 밀어낼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문명의 생존에 관한 물음이었다. 서울의 회의실에서는 외교관들이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공존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평양의 지하 벙커에서는 군인들이 충돌이라는 단어를 준비했다. 두 단어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었다. 공존이란 늘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충돌 또한 새로운 공전의 서막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누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일종의 집단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중국은 경제 둔화와 내부 통제의 강화 속에서 외부 갈등을 완충하려 했고, 일본은 고령화와 안보 불안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 뒤에 숨어있는 외교적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각국의 시민들은 더 이상 적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시대의 진짜 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불확실성의 평화라 불렀다. 총성이 없지만 언제든 울릴 수 있고, 협상이 지속되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태. 한 역사학자는 이를 평화의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평화를 믿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한반도의 두 체제는 여전히 서로를 감시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감시의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투명성이 공포를 누르고 데이터가 오판을 줄였다. 인공지능이 위험을 예측하고 위성이 긴장을 조절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성의 시대가 도래할수록 전쟁은 감정의 잔재로 밀려났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 즉 두려움과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평화는 여전히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동아시아의 진정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다. 실제로 남북의 지도자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평화는 잠시의 정적일 뿐이었다. 그것은 불안정한 휴전선처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안정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나기도 했다. 불완전한 신뢰는 완전한 침묵보다 낫기 때문이다.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는 젊은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은 우리 세대의 단어가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경제, 기술, 문화, 정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전장이고 무기였다. 그들은 총 대신 알고리즘을, 병영 대신 협업 공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은 느리지만 확실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존이었다. 반면 평양에서는 다른 종류의 결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부의 피로와 제재 속에서도 체제는 버텼고 주민들은 생존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혹독한 조건 속에서 가장 강한 연대가 형성됐다. 그들은 체제의 강요로 버텼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본능으로 살아남았다. 남과 북의 방식은 달랐지만 두 사회 모두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절박함이야말로 인간의 공통 언어였다. 이제 동아시아는 다시 한번 결정의 순간을 맞고 있다. 해상 교역로를 둘러싼 갈등, 인공지능 군사체계의 확산, 국제동맹의 재편,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이 질서는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할 수 없는 복합 구조다. 공존의 길을 선택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직시해야 하고 충돌의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은 용기이자 절제다.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늘 인간의 의지에 의해 쓰여왔다. 제국의 몰락도 전쟁의 종식도 모두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군사력도 차가운 전략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생존의 지혜와 기억의 책임이다. 전쟁을 피한 세대는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가 다시 짊어진 짐이다. 만약 내일 다시 바다 위에서 낯선 함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긴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시도할 것인가? 역사는 그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된다. 동아시아의 운명은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 다른 언어와 체제를 넘어 협력하려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새로 쓰고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충돌을 말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공존을 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지만 그 위를 건너는 수송선들은 오늘도 전쟁 대신 생존을 선택하고 있다. 그 선택이 계속된다면 이 시대의 결정은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기억한다면 다음 세대는 같은 두려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역사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또 하나의 연대다.